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번 주 경제 현안. 중요한 뉴스가 많은데요. 저 홈플러스. 홈플러스 먼저 할까요? 뭐 예, 홈플러스가 먼저 홈플러스부터 할까요? 예. 홈플러스요. 사실은 네. 이게 홈플러스뿐 아니라 저 이마트도 위기예요 지금. 대형마트들이 다 지금 휘청휘청합니다. 일단은 홈플러스가 예. 긴급하게 기업 회생을 신청했는데 이게 네. 좀 들여다볼 부분이 좀 많습니다. 기업 회생은 옛날에 파산이라고 불렸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요. 네. 파산은 쉽게 말하면 이제 더 이상 답이 없다. 예. 우리 쓰러집니다. 예. 그래서 뭐 비찬치 하겠습니다, 판사님. 이러고 가는 게 파산이고. 그 회생은 저 법정 관리군요. 예, 그러니까 판사한테 한 번 더 애걸복걸 하는 거죠. 예. 저희가 살아날 수는 있는데 당장의 급한 불을 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법부의 힘을 빌려서 채권 채무 동결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회생할 수 있는 계획을 내면 그 계획대로 네. 저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시간을 좀 벌어주십시오. 이런 절차거든요. 일단은요. 네. 어쨌거나 지금 홈플러스가 삼성 그렇죠. 였는데 그 역사를 조금 살짝만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살짝만 설명드리면 네. 원래 삼성이 처음 만든 유통 부분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구에 있는 삼성 홈플러스가 1호점이 97년인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한 30년 정도 얼추 돼가는데 예. 그렇게 했다가 이제 IMF 때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삼성이 지분 반을 영국에 있는 테스코에게 넘깁니다. 예. 삼성 테스코라고. 그렇죠. 그렇게 됐었다가 예. 마지막으로 이제 홈플러스가 그 잔여 지분까지도 테스코에다 넘겨버려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전부 다 테스코였는데 테스코가 우리나라에서 흔들린 게 아니고 영국에서 쉽게 말하면 분식회계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흔들흔들해요 본사가.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이 지점까지 관리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본사 리스크 때문에 이 지분을 팔게 돼요. 그걸 산 게 누구냐면 현재 MBK 우리나라 최대 사모펀드. 네. 예. 그래서 여기저기 뭐 투자하고 있는 그 MBK입니다. 그 전설의 MBK. 그래서 MBK가 자금난 때문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런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그냥 홈플러스 그럼 누구 거야 그러면 사모펀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네, 특별하게 이 사업을 하는 유통기업 실체가 있는 뭐 이런 데가 아니라 네. 그야말로 돈 넣고 튀겨서 회수해 가는 게 목적인 사모펀드가 홈플러스를 샀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는데 네. 이때서부터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럼 무슨 돈으로 샀냐 이거예요 사모펀드. 어떤 자기 돈으로 다 이걸 샀냐 이게 아니고요. 처음에 한 7조 2천억 주고 샀는데 한 2조 2천억은 자기가 동원한 펀드로 사고 네. 그나마도 그것도 투자자가 있는 돈이죠. 자기 돈 100% 자기 돈은 아니고 나머지 한 5조 정도는 대출로 삽니다. 대출로 사요. 홈플러스가 대출로 삽니다. 네. 그러면 시작할 때부터 이게 7조 정도 들어갔는데 네. 5조를 대출로 했다라는 거는 네. 어떤 느낌 드시죠? 그 대출 어떻게 갚을 거지? 그 압박은 어떻게 해결할 거지? 이런 느낌이 태생적으로부터 들지 않을까요? 아니 대형마트가 위기라는 건 뭐 최근에도 아니고 몇 년 됐는데 아니 그 전부터요. 그러니까. 위기 전에 예. MBK는 전망이 밝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때 샀죠. 그러니까 그런데 예. 그 시기에도 이미 예. 대형마트는 네. 기울어져 간다. 이게 한 10년 전부터 예측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때 샀다는 거는 앞날을 내다보지 못했다? 완전 잘못 내다본 거고. 아. 제 말씀은 잘못 내다본 건 둘째치고 예. 자기네들이 장밋빛 전망이라고 착각을 했다 쳐도 예. 그런 장밋빛 전망을 지탱하기에는 대출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뭐. 거기서부터 시작된 불행의 씨앗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일단 급한 대출을 갚아야 되겠죠? 음.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뭘 하냐? 알짜 지점을 냅다 팔기 시작합니다. 아. 대출 자기네들 일단 샀고 샀을 때 들어간 대출을 갚아야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 지점을 다 팔기 시작해서 14개를 팔아버립니다. 아니 이게 판다는 것 자체가 그 대출금 때문에 이게 악수의 시작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팔아요. 그래서 대출금 4조를 지점을 팔아서 갚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입니다. 부채가 확 줄긴 했겠네요. 예, 그래서 급한 불을 끈다라고 해서 팔았는데 지 돈으로 끈 게 아니고 알짜 지점을 팔아서 끄고 중요한 매출을 담당했던 전국에 있는 지점들 14개가 팔립니다. 사모펀드다운 해법이네요. 그러면요. 근데 이제 단순히 이게 악랄하다. 역시 아까 패디님 말씀처럼 이게 그냥 뭐 사모펀드 스타일이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두고두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 이게 마트 이 유통업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국에 지점이 100개 있으면 저희가 이 물을 사도 전국에 있는 100개 지점에 물건이 깔리기 때문에 그렇죠.
판매자로부터 원가를 싸게 협상해가면서 살 수 있고 그렇지. 유통 채널이 확보가 돼야 그래도 버텨내는데 게다가 또 알짜 아니에요. 알짜 지점을 14개를 정리하고 그걸 4조 원어치 팔아버렸으니 아이고야. 점점 이게 네. 악순환의 시작인 거죠. 알짜 지점 없어. 그러면 세상에. 팔리는 유통량이 줄어. 예. 그럼 그 남은 유통할 수 있는 그 채널에서 결국 본전을 더 뽑아야 어허. 돼라고 하니까 예. 할인점의 생명인 할인 경쟁력에 예. 근본적으로 위기가 들어가는 사이클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예. 그러면 그 14개는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그건 이제 또 다른 리츠도 그러니까 그 지점이 사실은 예. 좋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예. 아예 남이 사가가지고 그냥 다른 닫아버리고 다른 할인점으로 바뀐 허물어버리고. 데도 있고 예. 아예 새로운 데로 바뀐 데도 있고 네. 어떤 데는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돈이 많아요. 내가 살게. 그리고 네. 내가 사. 예. 그리고 홈플러스에게 다시 임대를 줘요. 그러니까 이제 목돈은 들어와서 갚고 그럼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 소비자들은 모르네. 홈플러스가 주인이 넘어갔는지를 있으니까. 전혀. 근데 예. 이제 목돈이 들어와서 대출은 갚았지만 이제 네. 임대료가 나가죠. 예. 이게 중요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예. 지금까지 나간 임대료 총액이 음. 여태까지 벌어들였던 순이익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 한 거냐는 거예요. 이 사모펀드가 알짜로 사서 매장 다 팔고 지네들이 만든 대출은 갚았습니다만은 임대료로 추가적으로 계속 영업이익을 거기다 갖다가 내고 있으니 예. 쉽게 말하면 이제 드디어 피디님 말씀처럼 생각해보니까 근데 마트가 기울지 않았어? 네. 이커머스 요즘 누가 예. 마트가 그럼요. 이커머스 온라인이랑 경쟁해야지 할 때 예. 이커머스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투자를 더 해야 된다라든지 코로나 이후에 특히. 그렇죠. 그런 어떤 사업 구조 개편 이커머스의 경쟁을 대비한 선제적 투자 이런 걸 해갖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네. 그럴 여력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고 있는 거 팔고 팔린 대로 줄어든 경쟁력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나마 벌고 있는 것들로 다 임대료로 때우고 투자자들 배당 내고 뭐 이러면서 완전히 빼먹기에만 혈안이 되니 아이고야. 지금 그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 10년 사이에 얘네들은 기둥뿌리가 썩어가고 있었던 거고 그걸 이제 와서 버티다 못한 지경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 처참한 상황까지 흘러왔냐면 예. 지금 3년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최근 3년만 보면 영업 적자가 영업 손실이 6천억입니다. 지금 최근 3년 계속 적자예요. 6천억. 1년에 2천억씩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피디님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 얘네들이 살 때 연간 매출보다 지금 매출이 더 적어요. 그러니 그때 그 정도 매출이 나고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는 전망 속에서 재무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얘네들이 산 지가 벌써 사고 나서 2015년이니까 10년 됐는데 네. 10년 새 매출은 더 줄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자금 압박 속에서 이 구조가 선순환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없는 상황. 여기까지가 일단 구조적인 원인이다. 일단 이해가 되셨죠? 네네네. 근데 지금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 최근에 일어났던 이 사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작년 11월이라고 해봐야 3-4달 전입니다. 네. 그때서부터 위기의 전조가 나왔는데 뭐냐. 물건을 홈플러스에 납품하는 업체한테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뭐 이런 물을 홈플러스에 납품하면 물값을 거기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걸 다시 홈플러스는 마진을 붙여서 거기서 파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 그 원 납품자에게 결제해주는 결제 대금이 지난 11월부터 즉시 결제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구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TMF 사태. 글쎄. 얘네들도 바로바로 줬어야 되는데 몇 달 있다 줄게 하면서 그 사이에 딴 데다 쓰고. 딴 데다 쓰고 그 자금을 융통한 거 아닙니까? 거의 지금 이런 홈플러스가 그런 수준으로 자금이 뭔가 경색된 거 아닌가라고 시장에서 사실은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그 지급불능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 납품자에게 즉시 대금을 못 주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했겠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즉시 결제를 못 하니까 한 달 있다 결제할게요. 2달 있다 결제할게요. 대신에 결제 늘어지는 만큼 이자를 줄게요라고 해서 그때 늘린 돈 즉시 결제하지 못하고 늘려서 지연시킨 돈만 11월 기준으로 3,500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현금이 적어도 3,500억 이상 빵꾸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야, 큰일 났네. 그러니까 위기가 커졌죠. 그러니까 예.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신용평가기관에서 안 되겠다. 얘네들은 구조적으로 못 막아. 지금 돌아오는 채무도 못 막고 이거 답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신용등급 내려. 그래가지고 지금 지난달 28일이에요. 28일에 뭘 했냐? 신용등급이 떨어졌습니다.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일련의 사태가 이어왔는데 그러면 원래 정상적인 기업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조개혁 발표를 하고 뭐 새롭게 사제를 출연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 MBK 사모펀드가 얼마나 악랄하고 비도덕적이냐면 기업 회생을 긴급하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내려간 신용등급 핑계를 대요. 지들이 못해서 신용등급이 내려갔는데 지들이 오판했는데 예, 신용등급이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회생을 낸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희가 신용등급 내려갔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디 가서 딴 데 돈 꿀 때 내려간 신용등급 때문에 돈 꾸기가 어려워질 것 같고요. 혹시라도 우리한테 돈 꿔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더 높은 이자 때문에 우리는 기업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기 전에 마치 신용등급 내린 저 사람들이 트리거를 쏜 것처럼 네. 핑계를 대면서 저것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더 어려워질 것 같으니 선제적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합니다라고 합니다. 선제적인 표현이 나왔어요. 그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예요. 예. 선제적 예방적 예. 기업 회생이라니. 예. 지금 위기는 실존하고 있는 건데 예. 그 선제적으로 이 난국을 풀어가겠다. 뭐 외치 굉장히 좀 책임이 있어 보이고 네. 뭐 굉장히 잘못적으로 경영하는 그렇죠. 것처럼 보이는데 잘못 듣긴 그렇게 보이지만 그것은 헛소리란 얘기예요. 이게 윤석열의 뭐 선제적 경고적 계엄처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계몽적 기업회생인가? 계몽적 기업회생 같은 얘기예요. 할 거 다 하고 예. 진짜 마지막에 저 어음이 못 들어오는 정도 되고 이거 여러 가지 자구 노력을 다 해도 안 될 때 회생이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우리 앞으로 어려질지 모르니까 지금 미리 회생 신청하니까 채무 동결해 주시고요. 판사님 아무도 우리한테 채권 출신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선제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써야 되는 카드를 썼다? 저희 듣도 보도 못한 사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 네. 여기서부터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 기업 회생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채권자들이 쉽게 말하면 채무 동결이 되기 때문에 채무 신청을 못해요. 채권 신청을 못합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채권이 다 물리는 거예요. 그렇지. 자금도 다 물립니다. 예. 그러면 모든 거래 상대방들이 다 위기인데 누구만 위기가 아니냐면 지네들만 위기가 아닌 MBK 거예요. 파트너스만. 예, 지네들만 법원이 목숨줄을 부지해 준다는 전제하에 예. 지네들만 유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 지네들에게 선제적 예방적 조치지. 예. 일하는 분들, 거래 상대방, 시장, 채권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이게 선제적 조치가 아닌 거예요. 최악의 네. 조치인 겁니다. 어떻게 그렇지, 보면요. 그렇지. 예. 그런데 지들이 선제적 조치라고 하면서 기업에 저는 여기서 예. 이런 날강도 같은 이렇게 우리 시장에 예. 부도덕한 펀드들이 돌아다니냐 예. 또 한 번 확인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홈플러스에서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네. 지금 여기에 물려 있는 분들은 지금 절차절명의 위기 상황이 왔는데 그런데 그게 누구냐 이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물려 있는 사람이 누굴까 예. 보는데 지금 당장 급한 채무가 어디인다 봤더니 예. 메리츠가 예. 메리츠 그룹에서 예. 뭐 증권도 있고 여기저기 예. 있는데 그걸 합해서 한 1조 2천억 정도를 꿔줬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먼저 메리츠를 딱 본 거죠. 예. 야 메리츠 니네가 1조 2천억이나 꿔줬는데 예. 니는 부실해지는 거 아니야? 예. 라고 하면 메리츠가 부실해지면 연속적으로 금융위기가 되니까 그렇지. 딱 봤더니 메리츠가 우리는 걱정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냐? 전국에 있는 예. 아까 팔다 남은 나머지 한 140개 정도 전국에 있는 매장 있잖아요. 예. 전국에 있는 모든 매장이 다 소유권이 신탁으로 넘어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신탁에 대해서 홈플러스는 수익권을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맡겨놨다는 거지만 자기 예.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근데 메리츠가 1조 2천억을 꺼주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신탁에 관한 수익권을 담보로 잡았어요. 아이고야, 그러면 뭐 그러니까 메리츠는 문제 없는 거예요. 예, 1조 2천억 역시 메리츠답네. 1조 예. 2천억 꺼주고 네. 한 4조짜리 담보 잡아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메리츠는 우린 문제 없어요. 딱 이렇게 얘기한 뭐 거예요. 망하든 말든 우리는 건물에 대한 2판 4판이야. 마지막에는 그렇지. 우리 그냥 담보권 실행하면은 우리는 받을 수 있어. 물론 좀 네. 절차는 걸리겠습니다만 네. 이게 문제 없다는 거예요. 네. 문제가 그럼 그다음에 딱 본 거야. 누가 문제 있나 봤더니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들어가는 게 제가 볼 때 열이 받는 게 뭐냐면 메리츠가 이 전국에 있는 거에 담보가 걸려 있다는 거를 다른 금융기관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 그러니까 다른 금융기관은 막연하게 예. 그래도 빚이 한 2조 3조 돼도 네. 적어도 땅은 있으니까 예. 건물은 있으니까라고 생각했는데 가져갈 게 없어. 전국에 있는 모든 게 메리츠한테 1순위로 가 있다는 거를 다른 금융기관들이 몰랐어요. 여기서 망하면 가져갈 게 없어. 가져갈 게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하. 이게 이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서 예. 도덕적 해이를 벌인 거다라는 게 한 MBK 포인트고 파트너스가. 그나마 니네들은 사금융기관이니까 한번 참을게. 이제 네. 문제는 뭐냐? 우리 국민들의 재산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여기 국민연금도 국민연금이 6천억 이상 이 홈플러스에 투자가 되어 있는데 아이고야 세상에. 여기 좀 애매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좀 복잡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상환 전환 우선주 형태로 투자가 되어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평소에는 이렇게 돈을 딱 꿔줬다가 마지막에 내가 나 이거 돈 갚어라고 말하면 상환권을 행사하면 얘가 돈을 갚아야 돼요. 네. 근데 안 갚아도 돼. 나 니네가 회사가 점점 잘 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전환권을 행사할게. 그럼 주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예. 이 옵션이 2개가 있는 거를 국민연금이 갖고 있어요. 그럼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채권으로 전환을 하면서 나 채권자야 돈 갚어 이렇게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주식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그 전환과 상환권이 다 있는 주식을 국민연금이 갖고 있었는데 요거 이번에 기업 회생하기 불과 며칠 전에 국민연금이 상환 전환 우선주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상환권을 포기한 전환 우선주로 바꿉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민연금의 지위가 채권자 지위에서 네. 주주로 지위가 바뀌었어요. 뭐야? 그러니까 뭐냐면 기업 회생이 벌어지면요. 예.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예. 주주는 소용없어요. 주주는 투자자 아닙니까? 주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들은 돈 받지 마. 니네들은 제일 하순위로 빠져. 예. 그리고 여기 돈 받을 사람 모여봐. 예. 채권자들이 모이거든요. 예. 그래서 법원에서 야 니네들 우선순위를 이렇게 조정하자. 예. 얼마 정도 원금 탕감하자. 뭐 얼마 정도는 이자를 좀 미루자. 이런 게 이제 회생 계획의 핵심인데 예. 그것도 물론 불리하죠. 예. 근데 그나마 예. 채권자들이 1순위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법원에서 채권자 위주로 그 주주는 말이죠. 제가 어느 기업에다 투자를 했는데 예. 그 기업이 망하면 그냥 날리는 거 날리는 아니에요? 거예요. 근데 그게 채권자에서 주주로 바뀝니까? 바로 그겁니다. 요게 며칠 전에 일어났어요. 며칠 전에? 그럼 이뭐 야로가 있네. 그걸 지금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자기는 투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동안 회사가 망해가도록 10년간 내버려 뒀다가 이제 와서 선제적 예방 조치다라고 하면서 쏠랑 이 기업 회장 딱 해놓고 또 주요한 투자자 말고 나머지 채권자들에게는 담보가 딴 데로 새 있다는 걸 얘기 안 했어. 이런 부도덕함이 쭉 와 있는데 결정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해서 전환권을 없애는 그런 게 며칠 전에 있었다. 그럼 국민연금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만약에 이 회생이 쭉 들어가고 나면 6천억 정도가 네. 갑자기 채권자에서 예. 주주로 지위가 바뀌어서 이 기업 회생이 만약에 법원의 어떤 회생 절차나 회생 계획에 따라서 혹시 홈플러스가 살아나면 럭키지만 네. 혹시 불리하게 되거나 많이 사업이 어렵거나 해서 만약 회생 지지부진하거나 하면 국민연금 6천억 날리는 거지. 날리는 뭐. 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복선이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제 얘기 얘기는. 처음 듣네. 와. 아니 상환 우선주가 있어서 제가 여기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저는 상환 우선주가 있어도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예. 오늘 새벽부터 단독이 이제 기사가 나옵니다. 이게 전환됐다는 걸 여태까지 숨기고 있었어요. 언놈이 무슨 의도로 이런 이거 캐봐야 됩니다만은 네. 그래서 뭐 국민연금 담당자하고 홈플러스하고 뭐 짜웅이 있었는지 네. 쉽게 말하면 뒷거래죠. 예. 국민연금 입장 지위를 불리하게 하는 뒷거래가 있었는지 예. 이런 건 나중에 우리가 감사라든지 어떻게든 뭐 그 후속적으로 밝혀내겠습니다만 문제는 그거는 사후적인 조치고 어쨌거나 국민의 돈이 이 사모펀드에게 잘못 물려서 지금 현재 위태로운 상황, 위기가 발생한 상황까지 갔다.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떤 사기업이 단순히 망하냐 안 망하냐가 아닌 이 공적 영역으로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게 여기가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다음 주쯤에 뭐 또 어떻게 된 건지 왜 갑자기 우선 상환주가 됐는지 주주가 됐는지 그것 좀 한번 짚어주시고요.